네, 오늘 상업교육과정 3일차입니다. 네, 오늘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다른 수업도 뭐 겹치고 뭐 이렇게 더 많은 건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조별 세션이 진행되고요. 그러면은 ESG 경영과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가톨릭대학교 성장학과의 박석기 교수님 하셨어요. 네. ESG 경영에 대한 아주 다양한 소정한 내용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요새 이제 기업에서 ESG를 빼면 사실은 좀 어렵다. 그래서 창업을 준비할 때도 ESG가 뭔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취업을 할 때도 ESG에 대한 개념을 갖고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ESG 경영 강좌 잘 들으시면서 끝나고 또 뭐 질문 중간에 또 같이 우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나는 부경대는 여기 처음 가보네. 이제 우리 고등대학교 2년이들 때를 또 부경대 후속을 행정학과에 부경대 행정학과 동료 교수님들 많이 알고 있어요. 혹시 뭐 공과대학 학생들이다 보니까 좀 행정학과나 이런 쪽에는 직접 수업하는 그런 경험은 없었을 텐데 산역에서 내려가지고 아침에 버스를 타고 부경대까지 왔는데 그 캠퍼스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굉장히 여기가 이제 역사적으로도 부산대학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교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여러 가지 관련된 학과들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오늘 주제가 ESG 경영과 기업가 정신. 사실 여러분들 이 자료는 아직 못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교육을 드리고서 필요하면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가 정신에 나는 뭐 행정학과에 있어요. 행정학과에 있다고 있지만 최근의 어떤 경제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강의 순서를 쭉쭉 한번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히려 차라리 준비를 하고 나서 같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부터 ESG 경영 시대 기업 경영의 방향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기업가 정신 21세기 2025년 현재 기업가 정신의 핵심 화두는 무엇일까? 여기 또 이제 공과대학 학생들 전공도 보니까 나노융합공학, 전자공학, 스마트 그린 기술 공학 전공 계산 이제 10명 학생들 그중에 오늘 7명 정도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한 명 하나씩 한번 저기 질문을 가볍게 해볼게요. 여기 참석자가 어떤 학생이 보시면 그냥 가볍게 생각했을 때 최근의 경제 산업 환경 변화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를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지만 이거 관계없이 어저께 딥시크를 포함해서 핵심 키워드들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기업가 정신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아까 슬라이드 넘어가서 전략이 문제다예요. 전략.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50대예요. 50대 접어들 때 저도 동기인데 우리 때는 사실은 2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할까요? 굉장히 시대가 단순했어요. 그래서 우리 때는 사실은 사회과학을 하거나 인문학을 하고도 기술적으로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은 여러분 세대는 이 복잡한 기술 환경의 변화라든지 산업 환경의 변화 있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때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시대에서 우리 때는 사실은 제너럴리스트 일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너럴리스트 정도 수준의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서도 산업이 기술이 사회의 경제 여건이라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제너럴리스트 정도 수준의 기술력과
그것만 가지고서도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30년이 지난 지금은 여러분 말씀하신 공학 분야도 그렇고 사회학 분야가 굉장히 전문화되고 세분화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협력적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 사회다.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는 그만큼 전문화되고 스페셜라이제이션이 막 진행이 됩니다. 전문 분야가 굉장히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도 사실은 90년대 초반에 공무원 채용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적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제너럴리스트들을 채용해도 이 산업 변화라든지 경제 변화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공직자들을 양성할 수 있고 채용할 수 있고 근데 지금은 굉장히 그 기술적으로 여기 기술이라는 게 우리 공학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를 움직이는 모든 어떤 것들이 다 기술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면 인간관계도 그렇고 조직 운영에 있어서 그렇고 과거에 그렇게 세밀한 어떤 센시티브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 이 보면은 모든 조직에서 요새 과거 같으면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늘 제가 버스를 타는데 여기 대연역에서 갈아타가지고 25번이가 마을버스 타고 하려고 그 앞에 이제 커피숍이 하나 있었어요. 이걸 했었는데 버스를 타려고 딱 하는데 커피 요새 이거 들고 탈 수 있어요. 못하죠, 그죠? 근데 이게 해외 나가면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커피 뭐 가보면 알지만 아까 우리 뉴대표님 표현하처럼 버스에 뭐 햄버거 먹으면서 타는 사람, 커피 마시는 사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특히 우리도 과거에 보면은 뭐 버스에서 막 이런 음식 먹고 하는 것 이런 것들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변화되긴 했지만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밀한 규제들이 막 이루어지고 그 말은 사회를 이게 버스 안에 대중교통 안에서의 어떤 그 에티켓을 과거에는 그냥 에티켓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도덕적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을 사회를 운영하는 어떤 하나의 그 규정으로서 이걸 만들어서 그게 기술이거든요. 새로운.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 다시 이렇게 돌아서 보면 2024년에 기업가 정신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저는 뭐 경영학은 아니지만 결국은 전략이라는 거고 전략은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경제 산업 환경에 부응하는 이 어떤 그런 목표 합리적인 그런 솔루션을 찾는 게 바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석하신 학생들 한번 혹시 이 이름으로 한번 불러봤을 때 아차 없으면 이현준 학생 여기 한 거 말고 우리 최근의 산업 경제 환경의 변화에서 키워드 뭐 키워드가 되고 핵심 아젠다가 될 수도 있고 혹시 이현준 학생은 어떤 키워드 하나 꼽으라면 뭐가 있어요? AI 그죠? DX 뒤에도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정말 이윤호 학생 그리고 서정민 학생, 박희영 학생은 어떤 키워드나 아젠다를 하나 꼽으라고 뭐가 있어요? 이현준 학생 AI, AI 그렇죠. AI 어쨌든 하여간 결국은 데이터 뭐지만 그런 박희영 학생, 정원빈 학생, 한유리, 신예원 방금 좀 보셨는데 우리가 이제 기업가 정신과 ESG가 왜 필요하냐? 저는 사실은 이제 뒤에 쭉 얘기했던 이게 세상은 필요가 발명을 만들잖아요. 공학이나 사회학이나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 서기 시대와 이 기원 전과 기원 후에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봐도 기술의 변화, 사회 환경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필요에 의한 창조를 만들고서 어떤 변화를 만드는 2025년 현재 우리 신예원 학생의 보기에 산업 경제 환경의 변화에 담겨서 AI를 얘기했었는데 키워드가 좋은 키워드라고 할 수도 있고 아젠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걸 보고 AI 좋습니다. 네.
이재원 학생. 네, 어떤 데이터 중요한 석창들 학생. 네. 저는 좀 서스테이너블한 발전, 네, 지속 가능 발전 책을 좀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뒤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여기 환경 그냥 좀 직접 저는 스마트 그린 기술 공학과 그렇지 스마트 그린 기술 공학과에 집어다 보니까 환경, environmental 환경이라는 건 사실 좀 넓게 하면 보건, 헬스하고 연결되고 세이프티 안전하고 연결되는 중요한 아젠다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ESG 경영 시대 기업 경영의 방향을 우리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은 항상 필요해요. 80년대, 70년대, 19세기에도 기업가 정신은 요구됐고 18세기에도 기업가 장영실상 여기 장영실관도 있고 외부니까 장영실관도 있고 뉴턴, 뭐 20세기, 20세기 뉴턴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기업가 정신은 언제든지 요구돼. 근데 그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가 정신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보면 지금 저 여러분들 보다시피 경제 산업 환경의 변화가 이제 우리가 민주화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쓰다 보니까 뭐 최근에 있었던 뭐 이런 탄핵 사건을 겪고 하는 어떤 정치적 민주화가 아니라 저기서의 민주화라는 것은 생산과 창업의 민주화라는 것은 과거에 생산과 창업이라는 것은 소수의 오너들 아주 엔터프레니어 확실한 어떤 기업가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용 대표님이 이번에 그 창업 교육을 하면서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래서 생산과 창업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뭐 저기 뭐 이재용 회장 정도 돼야 되는 거고 뭐 저 최태원 SK 뭐 세계 2위 이런 정도 돼야 생산을 하고 창업을 하는 어떤 대기업들 중견기업들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는데 지금은 생산과 창업이 누구에게나 오픈돼 있고 그래서 뭐 메이커 스페이스라든지 뭐 이런 텍스샵, 헬멧 같은 이런 공유 뭐 이런 랩 시설 같은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도 민주화된다는 것이 뭐 정치적 민주화가 아니라 저기서 민주화라는 것을 말씀하셨듯이 투자는 과거에는 뭐 대규모 어떤 자산가들에 의한 금융 기반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까 어저께 그 창업 금융에 관련해서 약속을 하셨던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실제로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 초기 기업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가지고 몇억 원 이상 이렇게 시도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와디즈나 킥스타터 같은 이런 데서 하면 뭐 이런 이런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서 이거는 경제 산업화 그러면 이건 우리가 다시 꺾고 가면 왜 뭐가 변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소수의 오너들 소위 엔터프레니어라고 하는 소수의 어떤 기업가 핵심 기업가들만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생산과 창업 투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대중화라는 용어보다 민주화라는 용어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가능하게 된다. 그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할 수 없어. 데이터 기반의 DX 이런 것들의 변화가 생산과 창업, 투자 이런 걸 민주화를 요구하고 추동하는 게 되게 큽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네트워크 경제 이런 얘기가 있죠. 네트워크 우리 아까 신영원 학생이랑 네트워크 경제가 여러 특징들이 있지만 네트워크 경제 특징을 혹시 하나를 꼽은 거가요?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있을 때 네트워크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들, 어떤 참여자, 행위자를 데이터가 될 수 있고, 노드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네트워크 전체의 웰베어, 소위 어떤 후생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10명이었을 때보다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늘어날수록 점점 그 네트워크 전체의 효용, 이익이라든지 이런 베네핏이 점점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 우리 다 갖고 있는 여러분들 예전에 응팔 보면은 우스갯소리 나오잖아요. 나중에는
사람마다 그 전화기 갖고 다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상상 못했는데 지금 근데 이제 네트워크 효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공학 쪽이나 이런 자연과학 쪽에서는 이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는데 사회과학에 있어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시장 경제, 정부 중심의 경제 쪽으로 변화가 이런 어떤 소위 이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참여하는 이런 네트워크 경제 체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것이 과거에는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얘기였는데 그걸 참여자들의 어떤 비밀을 어떻게 규제하고 통제할 것이냐 이런 분위기도 있고 이게 점점 가시화되고 현실화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다중공동을 일단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이런 것들로 기반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결국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 나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져온 변화는 지금 얘기한 것들 생산과 창업의 민주화나 투자의 민주화 이런 것을 가능하게 추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대에 요구되는 기업가 정신은 100년 전, 30년, 100년도 넘었지. 10년 전에 요구되던 기업가 정신은 또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다시피 이런 변화가 우리가 이게 뭐 접속 그 경제라든지 공유 경제 뭐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이미 이제 산업 경제 체제에서 지금은 공유 경제 체제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어요. 가격 과거에 이제 서비스의 교환 가치라든지 가격을 통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통제하는 시스템에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가격 메커니즘 이외에도 사회관계라든지 자기 만족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런 자원 배분이라든지 생산과 소비의 인센티브, 유인을 조절하는 어떤 형태로 그래서 이제 공유경제 체제가 가능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경제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뭐이 에어비앤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호카라든지 해외에 나가서 이런 그 공유 플랫폼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합니다. 공유 경제에 대한 이념은 이미 100년 전에 좀 하고 있습니다. 공유 경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면 우리 같이 여러분들 같이 이제 공학을 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었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걸 통한 어떤 변화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밑에 보면 네 번째 데이터가 지배하는 디지털화. 우리가 과거에는 생산의 3요소고 토지, 자본, 노동을 생산의 3요소라고 부르던 때라는 게 공학고 있으면은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토지, 자본, 노동 세 가지에 있어서 데이터가 곧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데이터가 곧 노동으로서의 아까 얘기했지만 데이터가 축적되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어차피 뭐 딥시크라든지 또 그다음에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런 로봇 기술 그러니까 데이터가 축적된 것 자체가 이제 노동으로서의 가치를 하게 되는 거고 데이터 자체가 이제 하나의 생산 자본 한다. 그리고 이제 DX가 폭발하는 이런 변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한번 우리가 행정학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결국 기업은 우리 어저께 첫달 우리 아마 유명준 대표님이 강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은 결국은 이 정부가 정해놓는 어떤 그 경제 정책의 어떤 테두리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대행이 되면서 바로 이 보호구역 정책을 펴고 하면서 미국도 그 정부의 어떤 규제 환경이라든지 기업 환경이 결국은 정부의 어떤 그 규제라든지 일관되는 그래서 지금 보면 2020년대 거꾸로 역으로 가서 보면 최근에 스마트 체인지, 스마트 트랜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야 되느냐 특히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 하더라도 규제 완화 여러분 혹시 그 들어보셨을 거나 규제 샌드박스 이런 거 혹시 규제 샌드박스라는 우리 우리 석창이라는 네, 네. 규제 샌드박스 지금 다르고 제목 혹시 여러분들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그러니까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네거티브 규제 뭐 이런 데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요새 사실은 구글이 너무 당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요새는 지식이 과거에는 브리핑카 백과사전을 갖고 있어야 공부를 하고 학습하다 시절에서 지금은 여기 들어가가지고 보면은 그 구글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아까 냈지만 이제 다양한 그 위키피디아에서 지식을 또 한국에서 네이버 박사가 다 알려줍니다. 그게 샌드박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래놀이 사잖아요. 샌드박스. 말 그대로 모래 통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린아이가 막 아이들이 막그 샌드박스 안에서 막 자유롭게 뛰어놀고 막 산도로 해주거든요. 이게 샌드박스가 뭐냐면 놀이터를 만들어서 기업가들 기업가들에도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자유롭게 그 안에서는 어떠한 주제도 하지 말고 그냥 아이가 뭐 야 너는 뭐 우리 부모님들이라고 있잖아요. 나도 애들한테 좀 조심해서 놀아라, 흙 묻히지 마라, 모래 먹지 마라, 그런 거 규제 하지 말고 어린아이가 이런 모래 사장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자유롭게 뛰어놀고 하도록 그 안에서는 창업과 그 다음에 뭐 이런 투자에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200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규제 완화, 탈규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고 그다음에 네거티브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 규제에서 기본적으로 정부는 모든 규제를 다 풀어라. 규제는 부정적으로 풀어라. 그런데 예외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들만 유지해라라는 어떤 측면으로 접근했었거든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가 나왔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어떠냐? 다양한 규제 완화와 재규제 이것이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화 이런 것들이 지금 물론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지만 특히나 2020년대 들어서서 2010년대 후반 이후부터 해가지고 이 스마트화되는 규제와 재규제, 규제 완화와 재규제 이렇게 양도노법으로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뭐 트럼프 정부가 여러분들도 봤지만 2024년도에 공급 장벽을 해서 관세를 25%를 부과한다. 이게 기존의 논리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지금으로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현대 사회는 네트워크 사회예요. 한 국가 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과 소비나 이런 것들이 국가 간의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이런 어떤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품들이나 소재가 공유되고 교류되고 하는데 거기에 장벽을 쳐서 25%를 부과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고전적인 협상 카드라는 설명도 있고 멕시코나 캐나다, 유럽을 향한 협상 카드 있고 실제 집행력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거다라는 설명도 있었는데 그냥 그 부분은 더 들여다보고 트럼피즘의 어떤 변화가 정말 새로운 어떤 질서를 창조할 것인지 아니면 실패한 어떤 그런 시도로 우리 그래서 좀 지켜서 가야겠는데 어차피 20년대 스마트한 변화는 규제 완화와 재규제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디지털화가 주가라 어떤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어떤 부분은 아까 규제 샌드박스처럼 대부분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모래사장에서 어떤 그 샌드박스라는 영역 내에서는 뭐 복지부의 규제, 환경부의 규제, 고용노동부의 규제 이런 것들도 다 완화하고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ESG라는 뒤에 얘기했지만 ESG라는 어떤 또 새로운 어떤 시대적 흐름과 트렌드의 이것을 보면은 정부가 그러면 그걸 다 규제를 놨고 시장의 자율성에만 다 맡겨둘 수 있을 것이냐? 저도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한 규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0년대나 2010년대까지만 해도 보다시피 규제 완화, 그다음에 규제 합리화 이런 부분들을 알겠으면 약간 억지로 나눈 부분이 있지만 2000년대, 201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부는 아까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규제를 체크해라, 네거티브 부정적 규제 완화 방식을 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정부의 모든 규제는 다 제로 베이스로 없애버려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규제는 다 폐지를 전제로 한 어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의무 대출 비율 제도 등 재벌 규제 뭐 이런 것들이 2000년대 우리가 재벌 개혁 이런 것들을 막 얘기했잖아요.
재벌을 대규모 기업 집단 규제를 해야 된다든지 이제 그 중소기업 의무 대출 비용 제도도 시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 완화가 있는데 거꾸로 저기 가보면 70년대 우리나라에 보면 이거는 우리 한국적 특수성도 갖고 있고 전 세계적인 그 경제 현상이 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는 전후에 여러분들 상상하지만 지금은 상상하고 우리 대한항공이 지금 우리 어제 사고나 민간 항공사잖아요. 대한항공이 민간 항공사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 해방 이후도 전후 한국전쟁 이후에 대한항공은 사실은 처음에 이제 공기업으로 운영됐어요. 정부가 운영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상상 비료회사 이런 것들이 공기업으로 운영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규제를 강화하게 했고 하여간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안 보겠어요. 그래서 광범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시장과 산업 구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자원을 배분해라, 어디에 인력을 어떻게 투입해라라는 어떤 이런 규제가 있었고 가격이나 생산량에 대해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규제라든지 공정거래 규제라든지 유치산업 보호 같은 데서 90년대 초반 우리가 IMF 경제 위기 98년도에 거의 막기 전까지 95년 6년까지는 한국은 어쨌든 정부가 산업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분야를 정하는 어떤 규제 중심의 어떤 경제 체제를 운영했었는데 그것은 우리 아까 지금 한국 경제 체제가 산업 체제가 굉장히 좀 복잡성과 어떤 다양성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한국 경제를 어떤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주도의 어떤 경제 체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부분들이 있었다. 근데 2000년대 이후 우리가 이제 IMF 경제 이후에 글로벌 흐름에 따라서 시장 자유화에 대한 세계가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한국 경제가 과거에 몇 개의 어떤 우리는 반도체, 자동차, 이런 석유 산업들 이런 것들 넘어서서 우리 한국 산업도 이제 산업 체계가 그 구조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다변화돼요. 그리고 이제 그 생산 자본이라든지 노동 이런 것들이 아까 했지만 데이터가 또 그 생산 요소로 들어오고 복잡해진 어떤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산업이나 경제 방향을 규제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불가능해지고 있다.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시장 중심의 어떤 민간 기업 중심으로 경제 발전 전략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산업이나 투자, 생산 이런 것들이 다 민주화되고 이제 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요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서울대 사회학과의 박명규 교수 몇 분이 이제 작성한 책에서 갖고 온데 제가 여러 책들을 본 것 중에서 최근의 변화의 경제 사회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어떤 이 다이어그램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DX 시대 기업 경영 여건 아까 여러 가지 우리가 기업이 처한 기술 환경의 변화, 규제 환경의 변화라든지 경영 여건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이 네 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왼쪽 이 수평축은 알지만은 기업이 지향해야 되는 가치, 기업이 지향해야 되는 어떤 목표, 함수라고 하면은 그 전까지는 이제 물질적인 가치, 경쟁, 성장, 효율, 그다음 오너 이런 전유하는 이런 측면이지만은 최근 들어서의 변화는 이런 물질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런 소셜 밸류,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자꾸 사회주의 그러면 여러분들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때는 사회주의 그러면은 무슨 김일성, 김정일과 빨갱이야. 사회주의 굉장히 커뮤니테리아니즘이에요. 공동체주의. 사회주의. 근데 그때 사회주의 그러면 사회주의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닌데 우리 한국 사회는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그러면 완전히 그렇게 봐요. 사회적 가치, 소셜 밸류는 이해되지만 신뢰, 공유, 창의, 협력 이런 것들이 기업들에게 이건 여러분들 의무적으로 맨데토리리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경제 체제가 산업 구조가 변화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가치예요. 이것을 신뢰와 공유, 창의, 협력은 기업들에게 의무감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산업 체계와 생산 체계와 경제 체계가 민주화되고 다양화되고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화되고 하다 보니까 물질적인 어떤 기업 스스로가 경쟁하고 자기 혼자 전유하고 성장하려는
가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 공유, 창의, 협력에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기업 성장의 중요한 이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ESG라는 것이 기업들에게 아까 우리 학생의 지속 가능 성장 ESG죠. 이게 기업들에게는 야, 너는 뭐 착하게 살아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 열심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사회 경제 구조와 산업 구조가 이렇게 변화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기업 수준 발전을 위해서. 그것의 흐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기업들인지 간에 나한테서 1분만 잠깐 여기서부터 들어도 또 좋은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업은 어떤 기업 스스로 자기 혼자만의 그 목표를 좋아하는 클로즈드 하이라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관료적인 통제라든지 지시, 인터널라이제이션 내부화시키고 모든 것들을 다 기업 내부에 하나의 기업 내 족벌 체제 그리고 대규모 기업 집단 체제를 하듯이 내부화시키려고 했고 지금은 아까 했지만 열린 오픈 네트워크 체제가 경제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개방, 소통, 횡적인 소통 이런 건데 민주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했지만 좀 광화문 집회 여기 탄핵 찬반 집회 그런 민주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한테 민주적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과거에는 생산과 소유 창업의 그냥 객체로서만 존재했던 다양한 경쟁의 장비 경쟁의 주체들이 지금은 누구나 창업에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생산 주체가 될 수 있고 누구나 투자 주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열린 네트워크.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전통 보수형의 기업가 여죠 이런 위계적 조직과 구가치를 지향하는 전통 기업들 내부의 어떤 조직성 조직 이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수많은 어떤 전통 보수형 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가장 배후에 있는 그래서 이사범에 있는 집합 지성형의 어떤 기업 체계는 우리가 개방적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방적 네트워크가 기업사, 산업기업 어떤 경제의 어떤 구조로서 등장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가치를 지향해야 되는 어떤 의무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어떤 소유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사회 전체에 아까 웰페어, 효용과 이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치가 되면서 공유와 협업의 가치가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라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산업 구조가 변화되니까 그렇게 갈 수 있어서 위키피디아 같은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 양쪽에 이제 두 가지 약간 트렌드인데 디지털 독점형은 이런 열린 네트워크 개방 소통 속에서의 그 기업 환경 속에서 기업이 여전히 이제 물질적 가치만을 좀 추구하는 어떤 이 형태가 나타났을 때 개방적 네트워크임에도 이런 구 가치를 강조하다 보니까 플랫폼 독재라든지 이런 이익 독재를 약간 얘가 최근에 구글이나 아마존도 좀 다르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전까지 예로서 이렇게 들어보면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을 이제 어떤 디지털 독점형 기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형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우리가 사회적 경제 주체들 중에서 우리가 마을 기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협동조합 기업들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인데 협동조합형은 이런 신뢰, 공유, 창의 그래서 참여자들 간의 어떤 이런 협력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하는데 조합원 중심으로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데 조합원을 중심으로 내부 중심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혁신 측면에서는 공유나 어떤 이익 분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회적 경제 구조, 사회적 경제력으로서 사회적 기업 같은 이런 속에서 이제 이런 공유나 협력 이런 것들은 강조하지만은 이제 내부 중심성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개방 오픈 이노베이션 어떤 열린 혁신을 가져다 주는 네트워크 경제 체제를 맞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네 가지 형태의 기업 운영 방식들이 지금 다 공존하고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2024년의 경제 구조는 자 그러면 모든 기업 체계가 다 저쪽 집합 지성으로 가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회를 보면 이런 전통적인 그 기업 형태들도 존재하고 있고 협동조합형의 기업들도 어떤 사회적 경제체를 존재하고 있고 일부 우리 한국도 카카오, 네이버 같은 구글 같은 디지털 독점 기업들도 있고 이런 집합 지성형의 새로운 어떤 기업들이 계속 생성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어떤 변화 속에서 이 박명수 교수도 강조하는데 물론 우리 사회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그런 이제 집합 지성적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네 가지 어떻게 기업 형태는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창업 과정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전통 이런 것보다는 집합 지성에 의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께서 어저께 했었던 그 창업 금융이라든지 그 창업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이동규 대표님과 다른 강사님한테서 강의를 하셔서 그런 지식을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우리가 과거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청년 세대들에게 창업이라는 것이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한국 사회에서 창업의 어떤 그 여건이라는 것이 저도 우리 다른 대학이 있지만 학생들에게 창업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너무 무책임한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창업 이후에 생존율이라는 것이 그걸 없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한 7, 8년, 5, 6년 전부터 좀 발상을 변화시킨 게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창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성장 그래서 그러면 그 네트워크 경제 체제에서 발전하는 기업들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를 했고요. 우리가 시간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열심히 하시는데 저쪽으로 나오겠습니다. 전략이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략이 무엇이냐? 우리 방금 들어보니 여학생이 한율이 아니고 한 가지만 물어봤는데 전략이라는 게 뭐냐? 우리 던전 공략 전략이 뭐지? 전략을 구성하기 위한 요소, 전략을 구성하기 위한 요소. 첫 번째 어떤 전략이라는 것이 성립되려면 어떤 요소? 그죠? 제일 중요한 목표. 목표가 분명해. 우리가 어느 사회든지 어느 곳이든지 목표를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근데 목표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크리에이션, 창조할 수 있는 목표이지만 주어진 목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목표는 과거에는 저는 목표는 기업가 정신으로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수립하는 것이다라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은 목표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에서 주어진 목표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지면은 사실 그렇지만은 우리 방금 뒤에 아까 우리 남학생 분들 처음에 어떻게 될까요? 예. 여기는 목표가 있고 나면은 사실은 그 다음에 전략을 실정하는 뭐가 있어요? 그죠? 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what, how, why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수단이 있고 그 연결되기 위한 절차 또 똑같은 수단들도 어느 단계별로 아까 우리 중고등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걸 투입하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수단을 그래서 전략이죠. ESG 경영은 우리가 벌써 2004년에 요거는 약간 우리가 지식 측면에서 좀 알고 가는 ESG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뭐 ESG냐 또 뭐 사회적 책임이냐 사회적 가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물론 일부는 글로벌 투자 회사들이 만들어낸 어떤 신조를 그런 용어들도 있지만 근데 사회적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코퍼리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라고 CSR 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기업이 어떤 자선적 활동으로만 추구하는 의미가 아니라 경제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이 이것은 어떤 스스로의 어떤 사회에 대한 기부 활동, 자선 활동을 넘어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어떤 필수적인 전략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ESG 경영이라는 게 매크로 용어가 나오는데 20년 전, 20년 전에 이제 UN 글로벌 프로텍트가 그 전에 발표했을 때 20여개 금융기관이 캐런 윈즈라는 보고서에서 이게 경우가 처음 사용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바이러먼트 소셜 거버넌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투자 운동이라든지 투자 결정 과정을 하면서
친환경적인 경영과 사회적인 어떤 책임 경영, 그걸 위한 기업 전체 어떤 지배구조, 이런 어떤 기업의 어떤 비재무적 요소들을 고려해서 어떤 그 기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겠다고 한다. 그런 것이 ESG 경영에서 이제 처음 얘기했었어요. 2004년 유엔 글로벌 컴팩트님이 기업의 10대 투자 원칙을 발표했었습니다. 초반에 10대 투자 원칙을 발표하면서 이 세 가지 측면을 다 얘기해서 PRI 이런 UN Principle for Responsible Investment 유엔에서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책임 투자 원칙 6개 하나씩만 잠깐 보면은 글씨가 작지만은 ESG 이슈들을 투자 분석 및 의사결정에 적극 반영. 그래서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에 투자할 때 그 기업이 얼마나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위한 어떤 지배구조를 잘 갖추고 있는지 그래서 투자 분석이나 기업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또 투자 철학 및 운용 원칙에서도 ESG 이슈를 통합하는 적극적 투자자가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어떤 재무 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할 때 있어서 단순하게 재무적 요소, 재무적 성과, 뭐 여러 가지 재무 지표들 많잖아요. 성장성 지표, 수익성 지표, 활동성 지표 등등등 여러 가지 재무 지표들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이런 어떤 걸 보는 것이 아니라 ESG 이슈를 통한 적극적 투자하겠다. 세 번째, 우리의 투자 대상에게 ESG 이슈는 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어떤 그 재무 투자자들, 기업들에게 투자하면서 ESG 정보 요구하고 금융 산업의 책임 투자 원칙 준수와 이행에 노력하고 다섯 번째 또 책임 투자 원칙 이행에서 효과 증진을 위해서 협력하고 여섯 번째 그 책임 투자 원칙 이행에 대한 세부 활동과 진행 사항을 보고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세부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없는 거고 PRI 이런 책임 투자 원칙에 따라서 당시에 5천여 개 기업 및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책임 투자 이니셔티브로 PRI가 이제 발전을 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은 사회적 책임 경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ESG 용어로 다 이렇게 통합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UN 글로벌 컴팩트가 주도했던 Who Cares Wind라는 2004년 지금 20년 전 보고서 배려하는 자가 승리한다. 그래서 보면 그 당시에 보다시피 이제 환경 측면에서 우리가 다 여러 가지 봤던 기후 변화, 유독물질 방출, 폐기물 결과, 뭐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 환경 의무 규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친환경적 제품 시장 같은 것들 한 6가지 정도의 5가지 정도의 환경 이슈들이 다뤄지고 사회적 측면에서도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이제 보건과 안전, 지역사회에 대한 이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활동, 그다음에 공급업체에 대해서 발생한 인권 문제, 개발도상국상에서 어떤 기업 운영 시 정부와 지역사회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평판 위험 같은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경우. 이런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인 경영, 또 사회와의 동반 성장, 공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경영 체계를 위한 기업 이사회 구조, 회계 구조, 감사 구조, 부패 뇌물 관리 문제, 윤리 경영, 좁게는 이제 거버넌스 구조를 윤리 경영 측면에서 부패 및 뇌물 통제와 같은 윤리 경영 측면에서 이렇게 다뤄지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이런 것이 발표되면 사실은 ESG 경영이 발표되기 전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기업이 추구해야 될 어떤 사회적, 친환경적 기업집의 원칙들이 좀 강조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이거는 흐름 속에서 24년도에 이제 글로벌 ESG 흐름을 잠깐 보면 규제 및 공시 대응, 아까 얘기하는 기업들이 이제 공급망 실사 규제라든지 관리 강화 이게 이제 트럼프 집권 2기 이후에 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전망들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아다시피 뭐 이런 뭐 기후 변화 협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탈퇴 이런 것도 많이 하면 그것을 못하기는 좀 무력화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ESG 규제에 대해 또 기업들도 이제 ESG 공시 이런 것들을 더 앞으로 강화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급망 실사기죠. 그래서 공급망에 있어서 우리가 유럽도 우리 최근 보면은 타이어라든지 뭐 이런 거 수출할 때 이 탄소 소비가 많은 제품들은 앞으로 유럽에 반입을 못하겠다고 유럽 얼마 전에 그런 것들 ESG 데이터 관리 각 기업들도 그래서 ESG 경영에 대해서 탄소 배출량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제 사회적 어떤 책임 활동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관리 강화하고 그 와중에서 이제 그린워싱 우리가 이제 사실은 좀 친환경 경영을 표방하면서 사실은 어떤 그렇지 못한 어떤 그린워싱 방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이런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어쨌든 탄소 중립 경제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 전환, 넷제로 이런 것들 강화, 그다음에 우리가 SDG에서도 네이처 포지티브라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발전,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네이처 포지티브 그런 생물 다양성, 지속 가능 금융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런 포용적 경제라든지 형평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완전히 이제 반도체 투명성 같은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의 흐름들을 제가 먼저 보여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런 ESG 경영이 등장한 거는 사실은 이미 20세기의 그 전부터도 이와 유사한 개념들이 우리에게 이제 강조가 됐어요. 혹시 보면은 박희영 학생이라고 우리 또 보면은 저기 우리 아까 그 학생 목소리 박희영 학생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요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해서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건전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 어떤 세 가지. 그래서 트리플 바텀라인이라고 해서 킹턴 교수가 뭐 이런 주창한 개념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이 보면은 그 박희원 학생이나 다른 학생들도 봤을 때 기업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가장 중시해야 될 균형적으로 구분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기업이 어떤 부분에 세 가지 중에 만약에 하나를 뽑으라면 박형 학생 어떤 거예요? 세 가지 중에서 만약에 하나를 뽑으라면 그죠? 네. 네. 동의합니다. 혹시 다른 학생들 왜 박형 학생 입장하고 좀 다른 뭐 있어요? 혹시 우리 아까 그 석창대 학생이라고 좀 어때요? 참 어려운 건데 그죠? 당장 고르기는 좀 쉽지 않은 거긴 한데 근데 민간 기업이나 약간 이익 창출을 위한 기업일수록 수익이나 그런 거에 좀 포커스가 많이 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뭐 보다시피 우리 아까 신혜원 학생이다. 신혜원 학생은 어때요? 세 가지 중에서 만약에 하나 뭐 균형적으로 다 해야겠지만 만약에 어떤 가치를 포기해야 된다. 하나의 가치만을 옵트인 해야 된다면 어때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고민을 이 캐롤 교수가 하버드 경영 캐롤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기업이 지향해야 될 사회적 책임의 그 고민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비프라피터블 기업의 제일 숙명이나 비프라피터블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내야 돼요. 그 이윤 창출 내에서 그 다음에 어떤 자산적 활동,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피라미드라고 해가지고 90년대 책에 여기 보면은 보다시피 우리가 앞에서 뭐 세 가지 트리플 바텀 라인 사회적으로도 책임 있고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 한번 나중에 끝나고 생각해요. 이 경제 구조와 산업 구조가 심플하고
복잡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그 어떤 것들 하나를 예외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했지만 산업 구조와 이 경제 구조가 다 얽혀 있고 복잡화되고 투자와 생산 모든 것들이 이 오픈되는 어떤 이런 민주화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세 가지가 아까 우리 석찬민 학생이 고민하는 것처럼 어느 하나만을 원업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갈 수밖에 없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구조로 변화하는 되는데 그럼에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기업의 어떤 첫 번째는 이 고용 확대나 이윤 극대화, 제품 서비스 생산을 하고 고용을 창출해라. 다른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그거보다 먼저 제품과 서비스 생산해서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이 어떤 그죠 생산하고 또 고용을 창출하는 것. 그것이 나머지 모든 가치들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경제적 책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윤리적 법적 책임은 우리가 아까 ESG 경영의 어떤 투명 경영, 윤리 경영, 뭐 정도 경영, 주법 경영, 환경 경영, 사회 공간 성장 그래서 이것을 거래 투명성, 공정 경쟁, 인권 존중, 환경 보존, 윤리 준수, 제품 안전, 임직원 보건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은 법적으로 이렇게 규제가 되는 것도 있고 법까지는 아니지만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규제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다루는 어떤 이런 것들이 기업이 그 다음에 지향해야 될 가치라고 합니다. 마지막 단계 이제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 이거는 말로 이제 자선적 측도 이거는 기업이 하면 좋은 거고 하지 않아도 좋은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있어서 굿 코퍼레이트 시티즌이 되는 어떤 선한 이런 기업 시민, 선한 기업 시민이 되는 것은 사실 공동체에 어떤 기여하는 것, 공동체 기여 활동은 사실 세 번째 단계다. 그래서 우리가 ESG 경영이라고 하면은 아래에 세 가지 측면들이 결합돼서 이렇게 추진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사회라는 게 뭐냐면은 사회적, 소셜, 소사이어탈, 소셜 영어로는 소셜과 소사이어탈 소셜 그러니까 사회적이라는 것은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이런 영향을 주고받고 기대를 주고받는 그래서 우리가 사회 그러면은 뒤에 이런 그림을 하나 같이 두 개를 동시에 보여줄게요. 여기 보면은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영향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스테이크홀더들 앞에 쉐어홀더들 주주가 있고 또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고객들이 있고 그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내부 고객이라고 하는 직원들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기업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부품을 공급하다든지 다양한 어떤 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든지 어떤 협력업체들 그죠? 협력업체들 적게는 미어업체, 경비업체들도 포함해서 부품을 제공하고 공급하는 어떤 협력업체들이 있고 또 기업의 어떤 평판을 좌우하고 하는 언론 매체 등 미디어들이 있고 또 그 기업들의 어떤 활동을 감시하고 하는 어떤 NGO 단체도 있고 또 기업이 존재하는 존립하는 어떤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 지역 공동체 있다고 또 기업을 규제하는 어떤 정부 그래서 이런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이런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 사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사회라는 거는 이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일정한 기대를 우리 지역 공동체는 우리 어떤 큰 기업이 우리 마을에 있다, 우리 고장에 있다. 우리 고장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해주기를 원한다든지 또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좋은 제품들을 소비하길 원하는 거고 또 NGO 단체들이라든지 미디어들도 그렇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또 조직은 그런 각각의 어떤 이해관계에 약한 어떤 기대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는 어떤 영향을 줘야 돼요. 또 지역사회, 기업이 입주해 있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하지 책임 활동인데 소비자들 위해서 제품 개발을 해가지고 저렴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품을 공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정부가 새로운 의제를 던지면은 기업들은 어쨌든 우리가 기업의 입장에서 좀 경영 방향이 좀 달라질지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정부가 어떤 방향을 정하면 그거에 따라서 또 기업의 어떤 경영 전략들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임팩트를 창출하는 거예요. 또 미디어들과 관련해서도 어떤 언론 매체나 요새는 뭐 유튜브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1인 미디어들도 많다고 보니까 이런 미디어들의 요구사항에도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사회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특히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적으로도 기업은 어떤 이런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에 있어서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내부 직원, 이게 노조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여러분들 노조 활동을 그전까지 우리가 노동조합법을 가지고 규제를 했었는데 2009년인가 2008년에 근로자의 경영 참여에 관한 법률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노조 관계를, 노사 관계를 그동안에는 이제 적대적 관계로만 봐서 노동조합법으로 규제를 했어요. 노동조합법.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2009년 이후에는 근로자의 경영 참여에 관한 풀레이블티가 근창법이라고 보통 하는 그래서 노사협의회 같은 것들을 운영하도록 분기별로 그래서 노사관계를 그 전까지는 적대적 관계로만 바라봐서 노측과 사측과 대립 관계를 봤는데 대립적 관계를 봤는데 지금은 근로자들이 경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동참해야 된다. 이익 분배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주제도라든지 이런 이익 배분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사회 노조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는 직원 관계도 굉장히 이렇게 하는 협력업체들도 과거에 협력업체들에 대한 어떤 지원 활동, 공간 성장 이런 개념들도 우리가 부응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왜? 이 보면 이제 전통적으로도 여러분 보시면 한번 보세요. 기업은 이 부정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기업들이 어떤 해가지고 게임 회사마다 온라인 게임 들어와서 디지털 중독 이런다든지 할인마트가 대형화됨에 따라서 지금 이제 지역 상권이 몰락하게 됐다는 문제라든지 또 과대 광고, 과장 광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비자 피해가 나타난다든지 계약 과정에서도 불공정 계약, 협력업체 손해를 이런 것들이 2000년대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전에 굉장히 심각했던 것들이 이제 치유의 과정들을 거쳐가고 협력업체에서 그다음에 정보기술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든지 우리가 뭐 개인정보 동의한 것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기후변화, 생태계 훼손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 영향이고 또 자원이 고갈된다든지 사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히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유권 영향, 노동조합 설립, 무력한 조합을 와해한다든지 이런 노사관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들, 또 비정규직 노동자 방치라든지 임직원들 내부의 안전 보건 사고 같은 경우, 분식회계 탈세 배경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하게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법적으로나 의무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부정적 영향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거고 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인데 이런 어떤 기부나 자선 활동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사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소비자 피해도 최소화하고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 협력업체의 관계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또 고객 정보 이런 것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그것을 고객 정보 관리를 체계화하고 또 환경적으로도 탄소 중립이나 넷제로의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부정적 영향을 억제, 최소화하고 이런 선한 영향, 긍정적 영향을 키우고 그것이 바로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이런 신앙이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환경은 뭐 보건 안전 시간과도 연결되는 EHS 친환경 관련된 것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사한 개념 몇 가지만 같이 한번 좀 보면은 우리가 사회적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이제 트리플 바텀 라인에 대해서 ESG 최근에 2004년에 포케어즈라는 그래서 포케어즈라는 책에서 보고돼서 얘기했지만 이런 배려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이런 책에서 ESG 영역이 20년 전에 이제 대표했는데
이와 이미 유사한 개념들과 이런 것들이 이미 밝혀졌고 국제 표준화기구, 국제 표준화기구라는 게 IS가 뭐 사실 약간 뭐 국제 뭐 정부 기구가 아니라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ISO 국제 표준화기구가 발표하는 이런 국제 표준 지침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 기업 경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그 연칙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인권 경영, 그다음에 노동 관행 개선, 친환경, 그다음에 협력업체들과의 어떤 공정, 소비자에 대한 제품 책임. 아무리 기업이 뭐 여러 가지 인권, 친인권적인 노동 어떤 관행의 개선, 친환경 경영, 공정 운영 같은 것들도 결국 소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제품과 이런 것들을 생출하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지역사회 발전. 이 6가지의 영향력을 다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조직의 그 지배 구조, 거버넌스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 마지막에 동그라미. 그래서 이 ISO 26000의 이런 7가지 핵심 주제를 기업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이덴티파이 기업이 도대체 우리가 그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냐, 기업이 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식별하고 그 조직이 만들어내는 영향의 수준이 어떤지를 진단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기업이 어떤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이런 것들을 개선, 높일 수 있는 어떤 개선책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 영역을 달성하는 방향이다. 네, 이것이 의무적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경제 환경의 변화, 사업 구조 변화가 나타나서 7가지 ISO 2만 인권, 노동, 환경, 공정 운영, 소비자, 지역사회 발전 그걸 위한 거버넌스, 지급 운영 개편. 이것이 이제 ISO 26000에서 말한 제 표준화기구가 사회적 책임 경영 원칙 26000이라는 원칙을 제시해서 기업들이 한동안 보면은 이거 ISO 26000 인증받겠다고 했었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ISO 26000 인정 받으면 또 의미가 있고 약간 뭐 제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 이게 UNGC 10대 원칙은 이미 그 전부터도 2000년대 초반에 이미 발표됐었고 국제적 합의 90년대 된다. 그 20세기 후반에 그래서 국제적 합의 4개 인권, 노동, 환경, 그다음에 반부패. 사실 이제 반부패를 거버넌스 측면에서 아까 윤리경영 측면에서만 알아봤는데 기업 거버넌스는 그 뒤로는 이제 다양한 어떤 이사회 구조나 이런 것도 포함하는 것도 발전해 있지만 인권 경영 이런 걸 보면은 이 유엔의 어떤 그 10대 기업 경영의 10대 원칙을 보았을 때 이윤호 학생이 있다고 했는데 이윤호 학생 이현준 이현준 여기 봤을 때 기업의 10대 원칙 기업 경영의 10대 원칙 유엔 글로벌 컴팩트라고 10대 원칙을 대표했는데 한번 여기를 우리가 이거 보면 알겠는데 이런 10가지 10대 원칙 중에 혹시 이것이 핵심적으로 기업이 지향해야 될 어떤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책임이라고 할 때 혹시 우리가 그 예를 들어 그 네세라고 하죠. 뮤추얼 익스클루시브하고 컴프렌시블리 유존시브하고 모든 게 포함되고 상호간의 어떤 대책될 수 있는 이런 대타성과 포괄성을 같이 봤을 때 그 이윤호 선생님한테 10가지 원칙 중에서 만약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거나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아니면 현재 10가지 원칙들 중에서 이것은 조금 더 어떤 측면에서 개선돼야 되거나 그럴 수 있겠다. 혹은 반대로 10가지 중에서 이것은 가장 우선시돼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내용들이 혹시 있나요? 누락된 거가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거는 오히려 더 강조될 수 있거나 아니면 이거는 조금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좀 변화되면 좋겠다. 개선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씩 한번 그첫 번째 보면은 이윤호 학생이 1번 원칙이 뭐예요? 1번 원칙 하고 바뀌려고 하는 거고 서정민 학생입니다. 박희영 학생 미안한데 또 한 번. 박희영. 2번 원칙은 뭐예요? 여기 2번 원칙. 인권에 대한 국가적 원칙에서 사실은 이게 봤을 때 뭐 아동 노동도 일종의 뭐 인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기업 관행이 이게 선진국들부터 우리 개발도상국들이나 이런 데 보면은 기업이라든 인권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이 됐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권 경영 것들이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강조됐고 그다음에 정원비 학생 생률 네. 노동원칙 3번 학생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가책 기관의 실질적 가치를 지지하고 4번 학생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배제하며 5번도 아동 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6번 제가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하면서 노동과에도 우리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것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데 굉장히 아직까지도 계속 임프로브 돼야 될 영역들이 있어서 별사의 자유와 가치기록의 실질적 인정을 지지해야 된다. 강제 노동을 배제하고 아동 노동을 철폐하고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해야 된다. 아직까지도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 어, 환경 측면에서 신예원 7번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한 부담을 지지하고 8번도 책임을 존중하고 그거는 환경 친화적 기술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그래서 9가지 원칙이요. 마지막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법원은 지배구조라고 하는데 UNGC에서는 이제 그런 반부패 윤리 투명 경영이라고 하고 이재원 학생 예, 네. 9번 10번 한번 읽어주시죠. 기업은 부담 취득 뇌물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20년 전에 이제 UN 글로벌 컴팩트에서 기업 경영 10대 원칙으로 이렇게 강조를 해왔었는데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계속 강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것이 2005년에 이제 지속 가능 개발 목표하고 연계해가지고 보면 이제 2005년에 파리 협약 2004년부터 MDG 체계를 개선하는 지속 가능 개발 목표가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물론 이것은 SDG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개도 목표를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을 위한 개발 협력 목표로서 제시된 부분들이지만 SDG는 지금은 사실은 개도국뿐만 아니라 공용국들, 선진국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사회 발전의 어떤 개발 목표라고 할 수 있어서 빈곤 퇴치 1번, 가장 중요한 노포가 제로 홍보, 기하 종식, 그다음에 건강과 웰빙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 분야, 그다음에 교육 4번, 평등, 젠더 이퀄리티, 성평등 5번, 그다음에 물, 클린 워터와 위생, 그것이 6번이고 환경과 관련해서 6번, 그다음에 어떤 7번도 포함돼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13번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모델 14번, 육상 생태계 모델 15번까지 환경적인 지원자 포함돼서 7번도 이제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8번의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이 지속 가능 개발에 중요하다. 또 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 불평등 감소 10번.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개발. 그래서 지역 공동체 개발 11번. 그다음에 소비자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12번. 13, 14, 15는 이제 다 환경적인 측면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구현하기 위한 평화적인 제도와 정의, 효과적인 제도 구축 이런 것들이 16번까지 있고 이것을 다 구현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이제 마지막 17번 목표를 제시됩니다. 그래서 이 SDG 목표들도
앞에서 보여드렸던 ESG 경영이나 뭐 이런 그다음에 유엔 글로벌 컴퓨터 이런 것들하고 다 연계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세 가지를 이렇게 연놓고 보면 환경, 인바이러먼털 소셜 거버넌스 친환경적이고 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는 이런 거버넌스 구조 ESG 경영 체계가 결국은 보면 이제 유엔 글로벌 컴팩트에서 말하는 환경, 인권, 노동, 반부패 이런 것들로 연결되면서 환경은 92년 리우 선언, 48년에 인권 선언이라든지 근로자 기본권 선언까지 연결한 노동, 그다음에 반부패 협약 2003년 이런 것들이 연결된 유엔 글로벌 컴팩트와 SDG의 어떤 측면들 이렇게 연결된 세 가지가 이제 연결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이제 SDG에 대한 기본 개념들이고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게 한 내용.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먼저 설명하고 가면은 기업들이 너무 당위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뻔한 이게 왜 우리 3대 기업 창업에 있어서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창업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 환경이 변화되고 있어요. 투자 환경, 창업 환경, 산업 구조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ESG 경영으로 표방되는 어떤 사회적, 환경적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나중에 기업들에게 하기 싫은 어떤 일을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놀고 싶고 자고 싶고 막 쉬고 싶은데 공부해라 이래라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명령과 이것이 아니라 본성에 부합하는 아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얘기했던 현재 경제 구조의 산업 구조의 가장 키워드는 AI를 다 뽑아주셨어요. 데이터, 디지털 이따 후반부에 오후에 강의가 있는데 DX,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를 하는데 이 DX라는 것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는 바로 아까 했지만 공유 경제 체제, 협력, 창의, 공유 이런 어떤 키워드들이 우리 산업 구조가 변화되고 경제 구조가 변화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들로 부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창업 과정 오늘 이번 2박 3일 동안에 했던 창업 관점 공략이라고 해서 이제 창업 과정을 하는데 이 창업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창업 기업으로까지 발전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협력 과정, 협력 단계까지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구조의 변화를 이해한다면 창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10년 전까지만 해도 창업이 너무 기성세대들이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무책임하게 이 기업의 경제의 어떤 이런 과실을 충분히 전달 주지 못한 어떤 기성세대들의 무책임한 변명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했었는데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경제산업 구조가 이렇게 변화되면서 창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클 수 있고 또 그걸 위해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창업 전략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이거 보여준 것처럼 결국은 뒤에 와서 얘기하지만 기업 이게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려고 ESG 경영에 있어서 기업 거버넌스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 아까 이제 기업 경영 전략의 마인드맵 PDM이라는 걸로 좀 가꿔봤지만 결국은 모든 전략은 우리가 이제 ESG 이런 DX 시대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배하는 어떤 경제 산업 구조가 변화되는 시대에 ESG 경영을 기반으로 한 기업가 정신 결국은 뭐든지 세상에 보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었죠. 내가 살면서 말아야 될 건 유치원 때 다 배웠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다. 세상의 원칙은 사실은 비슷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복잡한 것들이 있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는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가요. 그래서 이 보면은 ESG 시대의 어떤 기업가 정신에 있어서도 결국은 문제와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파악하는 아까 우리 여러분들 전략에서 중요한 목표 파악이라고 합니다. 그걸 좀 더 세분화시키면 이해관계자들을 분석을 해요. 아까 기업이 처한 다양한 8가지 유형 분야 그것도 사실 우리가 더 세분화시켜서 봐요. 우리가 소비자라고 통칭했지만은 소비자 내에서도 그런 시장 분할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유형을 파악해야 매체, 언론들도 그렇고 이해관계자 분석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기업이 처한 여러 가지 다른 유사한 기업들의 사업 성과라든지 또 과거 사업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석하고 그래서 우리 기업이 지향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확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 정해지고 나면은 아까 뭐 그런 수단들 그래서 이제 사업 활동 구성 이것을 어떻게 병렬적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그걸 어떻게 순차적으로 투입할 것이냐에 대한 사업 활동 구성 그것이 이제 체인지 티오리에 따라서 어떤 활동들을 투입되면은 어떠한 성과가 나타날 것이냐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서 이 사업 활동을 잘 구성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업 성과는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하지만 아까 뭐 활동성 지표라든지 성장성 지표라든지 수익성 지표라든지 안정성 지표라든지 이런 재무제표를 통해서 성과 기업 경영을 평가하지만 그 이외에 또 비재무적 성과들도 포함해서 이 성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기업 성과들을 다양화시키는 이건 물론 제가 갖고 보는 이제 국제 개발 협력에 있어서 어떤 프로젝트 디자인 매트릭스 측면에서의 어떤 이런 사업 설계 어떤 이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내용들을 갖고 온 거지만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마인드맵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문제를 잘 세우고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들고 제 강의는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아침에 이제 궁금한 걸 같이 고민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있으면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 듣고 딱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 한 명씩 마지막으로 이윤호 학생 ESG 하면 딱 어떤 느낌입니까? 이윤호 학생 이윤호 학생 서정민 학생 다시 박희영 학생 ESG 경영은 어떤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진 않죠. ESG는 많이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어떤 것 같아요? ESG 기업에 가야 되는 새로운 규제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기업이 좀 이렇게 지향해야 될 어떤 바람직한 기업 목표 체계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강의적인 명령이 아니라 기업이 앞으로 발전하고 살아가면 2024년의 기업 생태계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뭐 밥 먹기 싫은데 밥 먹어라. 일어나기 싫은데 일찍 일어나가 아니라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가야 돼요. 정원빈 학생, 한유리 학생. 아까 말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ISO 26000 책임 경영 7가지 노동, 소비자, 뭐 커뮤니티, 그다음에 뭐 환경, 인권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한유리 학생이 봤을 때 기업 경영의 약간 사족과 같은 약간 불합리한 규제로 판단될까 아니면 어떨까? 기업이 당연히 그런 걸 지향해야 되는 어떤 가치로 봐야 돼요. 지향 같이 이적으로 봤을 때 이적으로 가려면 그 목표에 따라가야 합니다. 정부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향하라고 하면서 그걸 하는 사람들한테 억울한 사람한테 그런 기업 경영 원칙을 지켰는데 자꾸 뒤처지게 만드는 그걸 지키는 기업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도 만들고 계속 해야 되는 거 정부도 그걸 해야 되는 거 우리가 그런 원칙 하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강의 이제 뭐 오늘 마지막 날이지만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그 첫째 날, 둘째 날 들었던 강의 내용들을 토대로 생각해봤을 때 그런 투자 원칙이라든지 또 창업 전략이라든지 절차를 들어가고 있고 이런 가치들을 고려하면서 창업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을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답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답은 100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차 산업혁명 시대 단순했던 시절에는 이게 정답이야. 제너럴한 원칙 하나만 제시해주면 그걸 가지고 100명이 다 밥을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인디비주얼라이즈 혹은 커스터마이즈 된 솔루션이 필요하고 우리 유 대표님도 계속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개별 동맹기업 형태로서 각 개별 기업들이 처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것에 부합하는 개별 솔루션을 제공해. 그러니까 이제 커스터마이즈된 어떤 개별 고객화된 솔루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어떤 상황을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 학생들이 있겠지만은 석찬민 학생은 그 기업 경영에 있어서 아까 했지만 네트워크 경제, 산업 구조의 변화라든지 경제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부분이 좀 아직까지는 좀 뭐 그럴 수 있는데 구체화되지 않다고 보이지는 않아서 산업 구조의 변화가 앞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확신이 어떤 생각이 제가 든 생각은 그런 걸 충분히 염두하고 인지해야지 앞으로 창업이라는 건 이제 기업의 입장으로서 유리하고 전략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른 학생들 혹시 저기 마지막 그 뒤에 남학생들 딱 봤을 때 그 이런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김고 네? 제일 다른 학생 김동석 그다음에 있죠 김동석 학생은 보면은 협력업체 대부분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이제 협력업체로서 내가 할 수 있고 다른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고품이나 중간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관계 이것이 그 전까지는 어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물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협력업체와의 어떤 동반성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강조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어떤 생각이 드니까 창업기업으로서 생존하는 것이 만약에 창업을 생존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고 한데 만약에 우리 김동석 선생이 한다고 하면은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창업을 많이 해봤다. 근데 어느 정도의 어떤 서바이벌 가능성? 말씀하신 공방 협력했을 때 뭐 그런 것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생태계가 이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현실이긴 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동반 성장의 전략들도 좀 발전하고 할 것 같지만 현재 상황 속에서 이제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창업기업으로서 만약에 본인이 있을 때 생존성이 5년 뒤에 생존하는 10년 뒤에 어느 정도의 생존성이 있을까라고 희망 구체적이지 않은데 희망상 제가 창업했을 때 오래 하는데 있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했을 때 진짜 막 엄청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생존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던 때가 그래서 실적으로 희망적으로는 10년은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창업을 했을 때 그 아이디어에 따라서 최신 옷에 분명히 길이 있을 거고 전략이 있는 것에 해답이 있는 거고 앞에 이재원 학생이라고 했죠. 예, 이재원 학생은 만약에 현재로서 시작하지만 창업을 만약에 현재 상태 생각하고 어떤 아이템이 혹시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분야로 정해진 거 자기용이나 세상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저도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이 뭐가 정답인지 알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뛰어드는 레드오션이 그나마 그래도 많이 뛰어드니까 그래도 먹거리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블루오션이라는 게 좋다고 하지만 블루오션은 또 블루오션이 이유가 있고 남들이 안 가는 건 또 안 가는 이유가 있어. 안 갔기 때문에 성공하면 대박이지만은 잘못하면 또 그죠. 이게 레드오션은 한참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는 뭐 제가 이제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 3일간의 과정 오후까지 잘 하셔가지고 하고
결국 그래도 어쨌든 전략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너럴한 솔루션은 없어요. 이런 아주 복잡한 상황에서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인 어떤 해법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서 전략이 정답이 아니라 전략이 문제다라고 해서 전략이 해답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거고 전략적인 판단 문제다라고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 기억까지 오신 걸 ESG거든요. 영역 ESG에서 기억까지 오신 건데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작은 1시간 강의 됐었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목요일날 시간 같이 나눴을 때가 고맙습니다. 이것을 마무리하시죠. 그죠? 정치도 맛있게 하고 수고 많았습니다. 네. 네, 우리 귀한 장님실을 가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ESG 경영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 듣기도 하셨고 했을 텐데, 저는 아까 내용에서 좀 생각하게 하시는 것들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요 동네로 가는 창업, 요 동네로 가는 기법지성과 사회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CDMS가 추구하고 있는 창업을 가지고 요 방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창업을 하게 됐을 때는 생존율이 낮다는 그 말씀이 사실은 맞고요. 근데 함께 할 수 있는 동네 기업들이 있고 그것들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이것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조성되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가 조성이 된다면 조금 더 생존율을 높이고 조금 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또 오후에 저희들이 또 DX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어떻게 활용하면서 이것들을 저희들이 물리적인 오프라인상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먹어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디지털 생태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소통과 협력이 가능하게 할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세션을 기대해 주시고 마지막에 한번 전체적으로 피드백 받고 대화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희는 또 오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시에 오시면 1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